네, 소득세 이제 기본 개념의 마지막 시간인데 소득금액 계산 특례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험에 곧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부당행위는 부인하겠다는 뜻이야. 잘못된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요건 중에서 거주자의 행위, 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할 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세 부담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경감한 거야. 본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담하게 감수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 거주자가 뭐 다양한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행위로 그러면 부당 거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가족이죠. 뭐 가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인한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잖아. 높은 가격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팔아도 원래는 시세가 한 1억인데 얘한테 5억에 산 것처럼 가는 거야.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사실은. 근데 5억에 산 걸로 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억에 팔아. 그럼 세금을 안 내잖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세금 안 내려고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얘가 얘한테 5억에 팔았으니까 그 상대방도 뭐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일인 거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뭔가 낮은 이유를 적용해서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다거나 직계 존비속끼리 뭐 실제 거주하는 것은 예외사항으로 제외하지만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부당행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수익 자산을 매입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 무수익이니까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그 비용을 실제로는 부담해버린 형태. 그러면 비용이 인정되니까 그만큼 소득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겠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겠지.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거래 유형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자들과 뭔가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의도성이 짙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부당거래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나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과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공동사업을 할 때 둘 다 정말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비율을 이렇게 A하고 이제 B하고 C가 같이 이제 공동사업을 하면 제가 이제 6억을 벌잖아요. 6억을 벌면 우리가 이건 말고 우리가 얼마만큼 출자했거나 얼마만큼 내가 그 영업이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내가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비율로 나눠서 얘가 한 이 전체 6억 중에서 한 30%만큼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6억 중에 30%는 A 소득, 40%는 내 소득이다. 그러면 얘 소득, 20%는 내 거다. 20% 하면 되나? 아니지, 30% 해야 되지? 그럼 얘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전체 소득을 발생시킨 다음에 쪼개서 신고한다는 거야. 쪼개서 신고하면 소득을 합산해서 6억으로 신고하면 최고 세율이 붙어. 최고 빡 이렇게. 근데 6억 중에서 30%면은 뭐 해봤자 6, 30알 1억 8천이죠. 그럼 5억을 넘기진 않잖아. 1억에서 3억이잖아. 그러면은 그보다는 낮은 세율이 붙거든. 어떤 이유에 이렇게 많이 하냐면 실제 공동사업이면은 오케이야. 실제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 특수관계도 아니고요. 완전 제3자끼리 사업자금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고 자기가 얼마만큼 출자했거나 사업에 참여했느냐를 가지고 비율 나눠서 신고하는 건 오케이가 돼.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을 했네. 원래 얘가 주인이다? 김땡땡이야. 근데 이 A가 누구냐면 마누라야. 배우자. 그리고 얘가 아들이야. 해봤자 19살이야. 예를 들면. 배우자는 직장생활 안 해. 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자기 혼자 사업을 해요. 배우자나 아들이 내 사업을 도와주지도 않아.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신고하면 6억이라는 전체 금액으로 과세 표준에 한꺼번에 신고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나눌 수 있지. 사람만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족 경영 막 이런 거 있잖아. 가족이 정말 경영하는 건 모르겠는데 실제 가족 경영이 아닌데 가족을 넣어. 막 4명, 5명 나누잖아? 그럼 정말 세금이 엄청 감소될 수 있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올랐잖아요. 6억으로 확 올라가는 거랑 쪼개서 신고하는 거랑 쪼개서 신고하는 게 300% 유리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공동사업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부당행위를 한 게 맞는 거지.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앞에서 납세 의무자를 얘기할 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 분배는 공동사업장은 하나로 보고요. 하나를 각각의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고요. 자신이 내가 얼마만큼 내가 그 소득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여했느냐에 관해서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해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거주자 1이 얘가 특수관계인과 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에서 의해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한 사람이 다 모든 소득을 떠안아서 신고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가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공동사업 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자가 한꺼번에 이 6억이라는 소득을 다 합산과세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합산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전 연도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 결국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6억을 몰아. 근데 왜 뭐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야 과세 표준이 올라가고 구간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게 이유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 방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동사업자하고 연대납세 의무도 지게 되고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등장했을 때 공동사업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실제로 꼭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당행위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꽤 높은 편이죠. 알고 있으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범위를 가지고 이제 뒷장에 결손금 파트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종종 나오죠. 자, 결손금을 잠깐 볼게요. 우리 결손금이라는 게 돈을 벌지 않았다는 거잖아. 못 벌었다는 거잖아. 손실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입에사 근년기 중에 누구만 유일하게 손실이라는 게 나올까요? 그쵸. 사업소득만 그러겠죠. 얘만 손실이라는 게 생기겠지. 그 손실을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자 소득에서 결손금이라는 게 있겠어? 없으면 없지. 결손은 없어요. 배당금도 마찬가지야. 받으면 받았는데 없으면 없는 거야.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없고 없으면 없어. 다 마찬가지야. 근데 사업소득은 제가 1억이라고 하는 수입을 발생시켰는데 들어간 돈이 훨씬 많아. 너무 눈물 나지만 어쩔 수 없어. 1억 5천을 넣은 거야. 비용으로. 그 5천만 원 손실 났잖아. 얘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다면 그건 이제 이런 소득인 거지. 양도소득. 얘하고 얘.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이제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업소득을 이제 결손금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마이너스 5천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는 걸 세금을 신고할 건 없는 거죠.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 나는 2배사 근년기 중에 사업만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어떻게 가냐면 2020년도에 사업소득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타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는 하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거야. 신고하고 저 결손 났습니다 라고 딱 신고해. 자,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3천이 생기잖아. 사업소득 금액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3천만 원 세금 안 내요. 이 5천만 원 결손금을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아. 뒤에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3천 벌었지? 그러면 제거. 빵. 그리고 아직 마이너스 2천만 원 넘겨서 그 다음 연도에 또 공제. 이런 식으로 받는 거야. 결손금 공제라고 불러. 2월 공제.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두 번째. 자, 사업소득 중에서 제가 5천만 원에 이제 손실이 났어요. 자, 사업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결손금이 났는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결손금의 종류를 보니까 종류가 하나는 상가 건물이고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대요.
근데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발생된 소득이 마이너스가 났대. 첫 번째, 이럴 수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빌려주네. 상가 건물이 아니라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다 보니 그 소득이 마이너스가 났대. 두 가지 경우인 거야. 지금 요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냐,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소득을 정산하냐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한 사람이 개인이 이 배사 근년기가 다 있다고 생각해봐. 다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배사 근년기 중에 얘가 한 1000이고요. 얘는 1500이라고 해야지 종합소득이겠지? 얘 1000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여기다가 안 적었는데 다 금액이 있는 거야. 금액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까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소득 금액까지 왔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2000이야. 연금소득도 좀 있어. 1500. 기타 소득이 뭐 500이 있대.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라고 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게 전부 다 나일 거면 모두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근데 합산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자, 그 마이너스는 깔 거잖아. 깔 건데 어떻게 깔 거냐. 일단 상가 건물 임대 소득으로 손실이 난 건 타소득에서 공제를 못해.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 여러분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발생되는 소득이 결손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상가 건물은 뭐 안 나갈 수는 있지만 손실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 손실을 다른 소득하고 공제해 줄 정도로 그렇게 막 국가가 그렇게 막 넉넉하지도 않아.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임대했는데 결손이 났대. 그래? 너 그러면 다른 소득이 많잖아. 근데 5천만 원을 다른 소득하고 까지 마. 너 5천만 원 내년으로 2월에 아까 했던 것처럼. 내년에 상가 건물 이득 나면 그거 내년으로 까. 네 소득은 네 소득에서만 해결해. 이게 원칙이야. 근데 두 번째, 제가 손실이 난 이유를 알아보니까 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거야. 주택을 임대했어. 주택이 워낙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주택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집이 임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집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손실이 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싶어서 주택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타소득과 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바로 공제해 주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근데 바로 공제해 줄 때 어느 소득에서 공제해 주느냐가 순서거든요. 근데 맨 첫 번째는 어느 소득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냐. 근로소득부터 먼저 공제하는 거야. 2천이구나. 얘 먼저 까. 그럼 3천만 원 아직까지 남았죠? 3천만 원 결손금을 그 다음 소득인 연금에서 까요. 그럼 아직까지도 1,500 남았죠? 그리고도 세 번째 있으면 결손금 또 까. 그러면 1,500에서 500 깠으니까 이제 1,000만 원 남았지? 그리고 1,000만 원이 결손금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얘를 까기 위해서 그 위로 가는 거야. 위로. 네 번째. 이자 소득에서 까. 그럼 뭐는 신고하는 거야. 배당 소득은 신고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까는 순서 이해되세요? 그리고도 부족하면 얘를 깔 수도 있어. 1, 2, 3, 4, 5. 왜 여기서 안 까고 얘부터 까냐. 얘는 까면 안 돼. 얘는 마지막까지 남겨야 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넘겨야지. 금융소득. 2천만 원 넘긴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열심히 일한 거. 그리고도 부족하면 얘를 까는 거지. 순서는 이렇게. 자, 다시 이제 요 내용을 좀 위에다가 읽어볼게요. 우리 결손금 공제받는 건데요. 결손금 공제는 뭐부터 까냐? 근로부터 까는 거야. 근로 까고 연금 까고 기타 까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이자 배당 깔 수 있어. 결손금 공제 순서. 그러면 사업소득 중에 결손금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뭐가 있냐?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거용 건물만 제외. 그러면 일반 건물, 주거용 건물 나눠서요.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중에 자기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를 할 수 있어. 요거야. 대신 누구는 제외야. 얘는 제외지. 얘는 타소득에서 공제가 되거든. 타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이 약간의 예외가 좀 있네. 그치?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소득 중에서 결손이 나면 일정 금액은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 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개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특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요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그치?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2월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걸 본 거고요. 자, 2월 결손금은 몇 년까지 계속적으로 2월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냐면 10년간 2월을 해줘요. 10년간. 순서는 그 다음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을 때 여기서 먼저 까고요. 2월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번 게 있으면 거기서 먼저 까고 그리고 더 없으면 똑같이 순서 그리고 이자 배당 이렇게. 그냥 결손금은 올해 결손이 난 거니까 자기 사업소득이 아예 마이너스인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내가 사업소득이 생겼겠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순서가 좀 하나가 얘가 더 붙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소득 중에 주택 임대가 아닌 나머지 소득은 자기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가 된다는 건 똑같고 제가 지금 주택 임대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임대만 한다. 그럼 부동산 임대 소득이 내년에 이득이 나면 까는데 타소득에서는 깔 수 없는 건 똑같아.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임대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죠. 대신 주택 임대만 타소득에서 공제를 해줄 수 있게 예외사항을 준 거고.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공제가 배제가 되는 경우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만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배제해요. 대신 또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약간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해주고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게 결국은 1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계 신고하는 경우는 해주기가 어렵거든. 실제 내가 신고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대신 천재지변은 또 예외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적용사항이. 그래서 아래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만큼 벌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공제해주고 그 다음 연도에 공제해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 결손이라는 게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결손금을 이렇게 소급 앞으로 가. 소급해가지고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대는 언제나 제외고.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된 연도 그리고 그 직전 연도. 그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다고 쳐봐. 그러면 직전 연도에 세금 낸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전년도에 소득 신고했을 때 냈던 세금을 공제해 줄 수 있는 소급 공제. 그 다음 전년도를 2월 하는 거죠. 그렇게 소급해서 결손금을 공제해 줄 수 있고요. 신청하면 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안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5월이죠. 5월 안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